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번엔 땅으로 내려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또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역 특성상 노인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더 힘들고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보급받은 구호폼을 쓰고 있지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신발도 들어왔는데 말짱다 애들 신발이고 맞지도 않아요. 대피소에 거처는 잡았지만 밤이 되면 집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저녁에 뭐 그래도 춥고 시끄럽고 하니까 또 우리는 예민해서 잠을 못 잤네.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죠 뭐. 네, 지난주에 산불이 났던 강원도 지역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추경을 좀 가져오는 걸 당정이 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현재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이 5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는데 일단은 1조 8천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쓰고 만약 추가로 부족하게 되면은 추경을 가져와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돈일 테니까 지금 돈 확보부터 하는 거죠. 네. 근데 구체적인 피해 정도가 또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400여 채, 관광시설 200여 동이 불에 탔고 그다음에 불에 탄 농축산 시설물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축사에 갇힌 그 가축들이 4만여 마리가 폐사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650명은 여전히 거처 마련이 힘들어서 학교나 체육관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4월 4일 날 났고 오늘이 8일이니까 이제 4일이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이 숨어 있는 불씨들, 잔불 이런 것들 때문일 텐데 주말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긴 했는데 너무 양이 작았어요. 네, 그래도 비가 좀 적게 내렸지만 역할은 컸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계속 날씨가 건조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건조 예보가 있거든요. 네, 오늘 동해안에 다시 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안심하기 이릅니다. 이게 사실 불씨가 예를 들면 낙엽이나 이런 아래쪽에 지금 열이 400도가 넘는 고열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가 바람이 한번 강하게 불면 그 자체가 불씨가 아니라 또 큰 불로 변해버리는 거니까요. 네, 실제로 주말 사이에 대구 야산에서도 불이 났었고 어제는 서울 인왕사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사찰이 또 불타버렸죠. 네. 예.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많아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소나무 안에 송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땅속 잔불이 최대 일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좀 의미 있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소방과 경찰이 발화 원인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네. 그 인제 산불이 야산에서 시작됐거든요. 약수터. 네. 이게 실화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증언을 했고 CCTV를 확보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 강릉 화재 원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야산의 신당 주변을 최초 발화 장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주변에서 초 대신 전기초를 켰다는 또 관리인 진술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말 사이에 사실은 여러 뉴스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각계각지에서 이제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또 잇따르고 있었어요. 네, 정부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우미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9호 성금이 주말 사이에 정말 엄청났습니다. 네.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예계에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한 주택업체에서는 빈 아파트 224채를 이재민들에게 임시 숙소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면서 큰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 산불을 진압했던 우리 소방관들 지금 현재는 지방직이죠. 네. 국가직으로 전환하라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요. 네, 이게 지방직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 지휘를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소방관들은 서울시장 임명받고 지휘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경찰이랑 비교하면 좀 대조적인데 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소속이 일원화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근데 소방공무원은 만약에 피해가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지휘가 일원화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차들 정말 밤새 강원도로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사진들 많이 나오죠. 전남이라는 마크, 또 저기 충청도 마크 이런 전국에서 소방차가 강원도로 올라왔던 모습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네, 지방직 공무원이지만 어찌됐든 다 이번에 공조해서
불길을 잡는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뭐 처우 개선이 대선 공약이어서 2017년에 관련 내용이 좀 그 국회에 넘겨졌는데 국회에서 아직도 이 법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쉬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그 마무리쯤 가보면 국회라는 단어가 계속 들려요. 이런 것들이 참 속상한 상황이죠. 뭐 소방 인력들 그리고 또 산림청의 뭐 비정규직 우리 산림 그 특수재난을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뉴스에 전해지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네, 저도 예.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알게 됐고 그런 분들의 처우에도 좀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산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마약 문제로 시끄러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가까웠던 연예인 때문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황 씨는 마약을 그만하고 싶었지만 A 씨 강요로 투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A 씨가 잠든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가 지인에게서 마약을 구해오거나 본인에게 구해오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황하나 씨. 그런데 남양유업 측에서는 이렇게 불리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지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 집안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황하나 씨의 진술로 마약 의혹이 연예계로 번진다. 이런 뉴스 리포터 들으셨죠? 어떤 진술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죠. 네, 형 씨가 결국에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인인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에 필로폰 투약을 끊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연예인이 계속 부추기니까 자기가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약 유통 혐의는 부인을 했고요. 본인도 피해자다. 네. 네. 그래서 경찰은 이 황 씨가 언급한 연예인이 누군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약 수사는 유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 유통은 대부분 폭로가 좀 나오면서 밝혀지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 잡아서 수사하다가 보면 또 누구 한 명 불게 되고 네. 또 그 사람 수사하다 보면 또 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유통책이 또 같이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도 입을 닫고요. 황 씨는 앞서 저희도 설명드렸지만 2015년 9월에 대학생 조모 씨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으로 지목이 됐지만 그때 제대로 수사를 안 했거든요, 경찰이.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는 그 황 씨 뒤를 봐준 혹시 경찰에 있는지 그것까지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무슨 범죄 조직이나 아니면 대단히 뭐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연예계라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마약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 좀 잘 밝혀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형태의 그 뭐 사람을 막 마녀 사냥하시 잡고 이러는 건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철저히 또 수사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네, 우리도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을 우리나라도 좀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자, 다음 소식은 이 소식 정리해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마도 임명할 것으로 보이죠? 네, 지난 2일에 이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래서 어제까지 재송부 기한이었는데 야당이 아직까지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래서 오늘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조금 전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에 이 정상회담 때문에 미국에 가기 때문에 오늘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미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늘 두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신임 장관들은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야당 제1야당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뭐 강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자 남편이 대기업 수임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 후보자가 계속해서 뭐 대기업 저격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오히려
대기업을 압박하면서 남편의 수임 사건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네. 예. 근데 박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당은 아니다. 박 후보자 남편이 2013년에 지금 로펌 한국 사무소 대표로 임명이 되면서 현대기아차 수임을 8건이나 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기업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일종의 뭐 작업을 부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문제 제기가 도를 넘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은 이제 국제 변호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당시 의원이 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을 압박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건을 남편이 수임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 맞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됐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이야기 계속해 보자면 소위 말하는 뭐 비쟁점 법안이라고 합니다. 여야가 싸울 필요가 없는 법안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생 법안이죠.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 제대로 처리가 될까 걱정이 돼요. 네,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는데 그 탄력 근로제 확대 기간이라든가 뭐 추경 예산도 있고 최저임금 개정안, 그다음에 선거법 개혁 뭐 되게 많습니다. 논의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당별로 의견이 계속 크거든요. 그래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회기 첫날이니까 오늘 만나서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불안한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출발이 예상된다라는 이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국회가 언제쯤 안정이 될지 늘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그 이름이 등장했는데 탁현민 전 행정관 소식인데요. 복귀를 한다는 겁니까?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복귀설이 나돌고 있는 거죠. 네. 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을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예. 당 홍보소통위원장으로 기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청와대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 고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난 1월에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직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2월에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여권 인사가 뭐 사석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걸요. 아니죠. 당 홍보소통위원장으로 그렇죠. 당 차원에서 기용하는 거를 제안했는데 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안했다고 하지만 확실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홍익표 당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검토 중인 내용도 없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맡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 거론되는 이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이 뭐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예, 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정부가 김학의 사건을 두고 성범죄 사건을 두고 뭐 경찰 수사 방해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곽 의원이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사 조사단을 감찰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검찰 과거사 조사단 파견 검사를 그리고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추천했다 이런 의혹을 같이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수사 권고에 정책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주말 사이에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곽 의원의 감찰 요청을 외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서로 지금 외압이고 서로 지금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감찰 요청을 받아들이면 조사단의 독립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그 수사 대상자인 곽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공정한 그 조사가 방해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수사를 받을 때 이런 태도를 보이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일종의 나쁘게 보면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수사를 지금 검찰 수사단이 계속 하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여러 사람을 잇따라 소환을 했어요. 네, 이
윤중천 씨 측근 김모 씨를 불러서 수사를 한 건데요. 사실 크게 말하면 이 수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범죄 재소환. 예. 혐의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뇌물 혐의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격자들이죠. 네, 그 실제로 2013년 수사 때 이 성범죄 피해자인 이모 씨가 관련해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흰 봉투 건넨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했었거든요. 목격했다고.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집중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돈을 준 것까지 확인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어떤 대가성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얼마를 줬고 그 돈 주고 무엇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수사단이 계속해서 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의미 있는 재판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이런 말은 사실 사전에는 없습니다. 힘희롱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소위 힘희롱한 공공기관의 간부 해임한 게 정당하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어요. 네, 저도 힘이롱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뭐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희롱 일삼는 어떤 사람을 말하거든요. 네. 부하 직원은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말로. 네.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은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찌질이들이 앉아있네. 이런 얘기를 그 부하 직원한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던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렸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장으로 일했었는데 근데 자기가 부당해고당했다 이러면서 중앙노동위에 그 소송을 했었는데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자기가 1년 넘는 동안 자기가 아니고 A 씨가 그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계속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정신 건강이 심하게 해쳐졌다. 그러면서 해고가 정당하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찌질이들이 앉아있네. 또라이 저거 재수 없어 퇴퇴. 이런 말들을 상습적으로 했던 사람이 자기가 잘렸는데 나 억울하다 그랬더니 너 잘릴만 해. 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